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드디어 11월 날씨 같네요. 오늘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마치 5월, 6월 초 같은 느낌? 5월 말? 그런 날씨였는데 마침내 존재의 숲에 초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이란 말을 붙이기가 무색할 정도인데요. 한 6개월 전에 어떤 학생이 박사 논문을 쓴 학생입니다. 예도를 찾아와서 대화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학부를 끝내고 무속신앙에 대하여 철학적 논문을 쓰고 싶다 하면서 해결을 갖고 대화를 하러 온 거예요. 되게 재미있었어. 상당히 총명한 학생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무속신앙의 어떤 체험이나 또 직접적인 신적 경험,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하여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곧바로 대화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지성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예일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예도가 나는 뭐 전혀 모르니까 나도 좀 한 수 가르쳐 달라 이러면서 대화를 했는데 철학적 대화를 시작했죠. 그죠? 뭐 두세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상당히 총명한 학생이에요. 박사학위 논문도 제가 볼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논문을 교수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 그죠? 주제를 갖고. 그 과정에서 선생이 철학적 해석학을 이야기하더래. 본인은 뭐 그쪽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투덜투덜 하는 거야. 그래서 예도가 그랬지. 정말 좋은 선생이다. 네가 철학적 해석학을 아직 잘 모르니까 뭐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진 모든 전통, 그죠? 그 전통은 철학적 해석학과 관계되죠. 그러나 사실은 문학, 예술, 철학 텍스트 모든 것이 관계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는지, 진리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그죠? 그래서 정말 멋진 선생님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불교에서도 철학적 해석학은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어찌되었건 철학적 해석학을 이야기했던 철학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거예요. 리케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리스도교 전통을 20세기에 정당화하고 그 전통을 해석하고 또 현대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철학적 해석학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 줬다고 해도 과언이야.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철학적 상황에서 폴 리케르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대중들에게 예도 TV의 상황을 놓고 보면 가장 인기가 있는 철학자가 락강 들레즈입니다. 그 다음이 푸코, 그 다음이 레비나스, 리켈이 이래 나가는 거예요. 조회수도 가장 많고요. 그런데 이쪽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 라인, 그죠? 이 철학적 해석학을 뭐 안 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지만 뭐 신학교나 불교 대학원이나 뭐
또 어떤 종교적 전통의 텍스트를 갖고 있는 그런 데서 소중히 여겨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쪽 철학적 해석학은 문학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예술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도가 가다머를 집어넣어 놓은 거야. 예도 철학 모임에서도. 근데 공부 좀 한다는 애들도 이해라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없더라. 지금까지 예도는 가다머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1차 자료를 하다가 이게 강의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지제까지 나가잖아. 그죠? less than nothing 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지적도 체계적으로 강의를 한 게 되는데, 너무 많아서 1차 자료를 하다가 그냥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워버렸어. 그리고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목록에 뭐 강의가 있고 한 번씩 이렇게 하이데거 이야기 하다가 뭐 하기도 하고, 니체 강의 하다가 또 이야기 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치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방법 읽기, 이 만만치 않은 책이야. 그래서 예도 철학 모임의 학생들은 성향을 보니까 니체의 즐거운 학문은 그래도 읽히는데 철학 내용이 나오면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삶의 문화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가다머는 너무 어렵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만만치 않은 작품이다 그랬지. 뭐 다른 철학책은 그럼 뭐 쉽나 어디? 니체도 철학 부분은 빼고 뭐 이해를 하는 거지, 읽으면서. 칸트 비판할 때 뭔 말 하는 건지 되게 모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을 읽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인 이해가 뭐냐. 예도는 하이데거에 대해서, 그죠? 존재와 시간을 강의하다가 이해를 많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따로 하이데거 단편 강좌에 이해란 주제로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 부분이 핵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더라고. 사실은 네이버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여러분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걸 캐치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진리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강의는 좀 몇 개로 이렇게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딜타이 뭐 다 나옵니다. 다 나와. 다 딜타이와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에게 있어서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쉽지 않겠죠. 그죠? 그게 오늘 강의의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방법 전체를 읽는 데에 아주 중요한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리와 방법은 이 제목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이데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또 막히는 부분이 있고 오해도 많고, 그리고 딜타이를 또 알아야 돼.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나누면서 자연과학의 방법은 뭐예요? 설명이고,
정신과학의 방법은 이해다. 삶의 표현이다. 딜타이 강의도 2개 해놨죠. 예도가.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은 이것을 또 오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해 개념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해를 3가지로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 벌써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2번째가 뭔가를 깨달아 아는 거. 이거 다 종교 전통이나 텍스트를 가진 그런 고전 전통들과는 다 관계가 있어요. 이슬람 전통, 불교, 힌두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하다가 그냥 멈추는 경우도 있고, 이해 개념이 핵심인데 그걸 놓치면서 또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도가 남녀 간의 연애를 하다가 둘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야, 넌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이랬을 때 그 뜻이 뭐냐 하면서 예도처랑 모임에서 이해란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시작했는데 상당히 많이 이해했겠죠. 그죠? 예도가 거기서 그쳤겠어요. 3번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타인의 사정을,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거. 그래서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이해인 거야. 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이미.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여기에 타인의 처지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처지를 헤아려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헤아려서 그거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것, 그거를 철학적으로 해명한다라고 해도 뭐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그죠? 이미 여기에 해석학의 주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한다는 것, 깨달아 안다는 것, 진리사건. 그 다음에 타자의 처지를 헤아려서, 그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해석학적 상황.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푼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2 사람이 싸우면서 넌 날 이해 못하는구나. 그럼 2 사람이 대화하다가 그때 상대방은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설명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그 부분은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부분이 들어가죠. 그죠? 이해는 삶의 전체성과 관련돼. 그러니까 삶은 전체인데 이때 전체를 오해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전체는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전체,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하는 지평에서의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유가 안 돼서 하이데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특히 존재 개념 이런 거. 데리다까지 오해했으니까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읽으면서 아유
뭐, 뭔 말을 하려 그러는 거야. 뭐, 이러고 그냥 가죠. 그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단지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 말은 두 사람이 만나 왔던 시간성이 있겠죠. 그죠? 그 시간성에서 나타나는 서로의 역사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수한 사건들이 있고 그 사람의 처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처지는 하이데거도 이야기했어. 처지성. 그러니까 어떤 처지, 어떤 것에 처해 있다라는 건 뭐야? 상황이야. 그런데 이 상황은 매번 바뀌어.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이 이게 고정된 존재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바로 오해해 버리는 거죠. 그죠? 매번 바뀌고 시간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 존재 개념을 시간으로 풀잖아요. 시간.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왔던 시간성이 있는 거야. 그게 상황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보여주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성 전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이해 못 한다는 거야. 그게 전체에서 부분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이해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우정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별하는 거예요. 뭐 인연이 그까지다 뭐 이래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서로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왜? 각 사람의 삶에 처해 있음이 다 다르잖아,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을 사는 거는 기적이야. 그냥 뭐 한쪽 눈을 감고 사는 거지, 대부분이. 실제로. 아니면 연극을 하는 거 하든지. 우리는 다 좋아요. 뭐 좋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해는 우리말 사전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것은 딜타이로 올라갑니다. 딜타이와 하이데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딜타이는 정신과학의 방법론으로, 그죠? 이 이해를 놓고 있는데 이 이해는 삶의 표현이야. 그런데 그 삶의 표현은 타자와의 대화에서 추체험하는 거예요. 텔레파시 알죠? 독일어로 나하 폴찌엔이야. 뒤따라 실행하고 완성하는 거야. 직역하면. 그러니까 타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를 추체험하는 거야. 예술 작품도 역사학도 그리고 철학 텍스트도 그 모든 것을 추체험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딜타이가 그래도 하이데거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이유는 뭐예요? 이 삶의 체험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아주 하이데거 철학에서 중요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또 후설의 현상학과 연결되면서 후설에게 이 체험 개념을 또 딜타이가 배운 것도 있어.
그래서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서문에는 자기가 빚지고 있는 세 명의 철학자를 딜타이, 후설, 하이데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이데거야. 그런데 이 삶의 표현은 타자와의 관계, 사회, 그리고 예술 작품을 해석할 때 만나면 모든 관계가 형성되잖아, 그죠? 그 대화에서 진리를 아는 거는 추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진리와 방법의 공격 대상이야. 오늘 많이 뚫릴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하폴 찌웅, 이거는 그냥 계속 나와요. 예술 작품을 우리는 추체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역사학에서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 객관적 사실들을 추체험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추체험이라는 이 단어는 하이데거에 의하여 이미, 그죠? 뒤집어지죠, 그죠? 존재와 시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추체험을 하는 게 아니야. 타자 안으로 들어가거나 예술 작품의 주제를, 아니면 문학 작품의 주제를 다 나옵니다. 그게 종교적 고전과만 관계된 게 아니야. 그거를 저자가 의도했던 바대로 우리가 텔레파시와 같이 감정이입을 통해서 추체험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진리와 방법에서 방법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낭만주의적 해석학의 주제죠, 그죠?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허로부터 쫙 올라가서 이제 막 역사가들로 내려오는데요, 진리와 방법 2부에서.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허가 따로따로 다 강의를 해놨어. 여러분들이 각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예도TV에 들어가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은 뭐야? 문법적 해석과 심리학적 해석으로 나누잖아, 그죠? 문법적 해석은 텍스트 안에서의 전체와 부분의 관계, 부분과 전체의 관계. 이것은 오늘날의 해석학에서도 중요해. 그런데 심리학적 해석은 역시 슐라이어마허가 독일의 낭만주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타자 안으로 들어가서 추체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그 작품의 진리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이게 하이데거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의 혁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물리학 이런 거 하고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추체험이 불가능한 거는 인간은 어떤 것을 해석할 때 거기에 언제나 자기 지평을 갖고 들어간다는 거. 이 쉬운 게 그 이전엔 없었어요. 하이데거 이전에는.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말에서 이해라는 그 세 가지 뜻에서 이 중요한 것이 없잖아.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 그리고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 또 마지막에는 어떤 사태에 대하여, 그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타자의 처지를
잘 헤아려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이때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해석자는 자기 상황을 갖고 들어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이데거의 피투된 기투야, 여러분. 처에 있는 기획투사야. 베핀틀리셜 엔트월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해의 사건이 발생할 때 자기 자신의 처에 있음을 갖고 실존의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투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중요해? 현 존재의 현 사실성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상황 안으로. 이렇게 되니까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은 이걸 싫어하겠지. 왜? 대개 해체론자들이니까. 니체 역시도 이거는 뭐야? 니체의 해체 역시도 너 자신의 삶에 처해 있음을 갖고 들어가서 해석하는 거다. 이래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야? 니체 역시도 전통에 기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 뭐야? 이미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거야. 크게 보면. 그러니까 니체가 해체할 때 그 전통에 이미 있어 왔던 것이 없다, 아무것도. 그럼 해체가 뭔 필요 있어? 삶의 고통이나 업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깨달음의 길이 왜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니체 역시도 크게 보면은 특정 전통 안에서 전통을 비판하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라인의 철학적 해석학은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제공해줘, 여러분. 둘레즈가 의도적으로 헤겔을 피하고 니체를 선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휴머를 선택하고 스피노자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 베르그손을 선택하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역시도 해석하고 있는 거야. 전통의 특정한 철학자들을 선호하면서. 그래서 해석학은 이런 정도로 포괄적이고, 그죠? 다양한 지평을 사유하게 하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의 처해 있음으로부터 기획투사하는 거예요. 피투된 기투야. 그런데 이때 현 사실성, 처해 있음은 뭐야? 그건 과거라고 하는,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성을 압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냥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역사성을 포괄하는 거야. 그게 두 연인의 대화에서 너 나 왜 이해 못해?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왔던 시간 안에서, 그죠? 그냥 그때 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많이 그 시간성 안에서 너에게 보여줬는데 너는 왜 이 사건에서 나의 전체를 못 보고, 그 상황 전체를 못 보고 개념 파악을 못 하느냐? 뭐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지평을 갖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혁명이 되는 이유가 뭐야? 역사의 객관성.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예요, 다. 그 다음에 뭐야? 과학에서 말하는 방법,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서 역사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획득한다라고 하는 착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그때마다 매 순간 다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여기에도 니체의 사유가 들어 있어요. 상당히 포스트 모더니즘 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개 가다머가 전통을 강조한다 이래서 보수주의자 이러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걸로만 가다머를 재단하는 사람이 많아. 미셸 푸코도 폴 리케르를 너무 싫어했어. 이런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때문에. 뭐 두 사람이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디 뭐 학회에 갔는데 서로 얼굴을 보고 놀라서 푸코가 피했다는 거 아니야? 북아프리카에 어디로 이렇게 그런 정도로 푸코도 리케르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는 뭐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 폴 리케르도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야기를 해. 모더니즘 철학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사건, 그러니까 나의 지평을 갖고 타자를 이해하게 되니까 뭐야,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게 뭐야, 내가 타자와 곧바로 텔레파시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추체험하게 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게 완벽해야 되잖아. 그런데 매번 추체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지평을 갖고 타자의 지평과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 지평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는 뭐예요? 이해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상황을 갖고 타자의 지평과 만나는 거예요. 내 미래를 기획할 때도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시간성 안에, 하이데거의 시간성 안에 베르그손의 시간성이 들어있어요. 이미 뭐 과거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인식은 불가능한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처해 있음, 현존재의 거기에를 갖고 나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매 순간 진리는 이미 어떤 특정 장소에 따로 있고, 우린 그래 생각하잖아. 불교 경전, 부처님의 말씀, 진리, 성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자기는 뭐 관심을 안 두잖아. 그게 무슨 진리야? 진리 개념 자체가 변화돼 버려. 왜? 그 진리는 나의 삶의 상황과 연결되지 않으면 진리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매 순간 나는 나의 과거를 갖고 특정 대상을, 그죠, 해석하는 거야. 이게 전이해가 되잖아, 그죠, 가다모한테서. 그러니까 전이해 없이 무전제의 상태에서 내가 타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뒤집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예술 작품 역시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학 이론가가 예술을 잘 알아서 예술을 비평하는 거는 이런 진리 사건을 직접 관람자가 경험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진리와 방법의 의도는 이런 미학자가 미학 이론을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 때마다, 그죠, 뭐 고딕, 바로크 뭐 등등
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주고 뭐 이 작가는 어디에 속하고 이런 건 뭐야? 이런 건 지금 내가 예술 작품과 만나서 경험하는 진리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의 어떤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연극을 관람할 때 진리와 방법 일부에도 나오잖아. 그 다음에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불교 텍스트를 읽을 때, 성서 텍스트를 읽을 때 이 모든 것이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철학적 해석학의 출발점은 뭐야? 하이데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특히 나치로 기결되는 그 사건을 갖고 많은 말은 하지만 철학자들은 언급 안 하는 철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혁명은 뭐야? 딜타이는 이러한 해석자의 역사성으로부터 타자와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 추체험은 뭐야? 곧바로 내가 텔레파시로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어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코미디지. 그래서 가다음은 진리와 방법 2부에서 나는 슐라이엠마허로 출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헤겔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헤겔의 중요성은 뭐야? 헤겔의 철학 안에서의 변증법 역시도 삶 안에서의 타자와의 대화. 락강하고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그죠? 락강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서로 몰랐겠지만, 그래서 헤겔을 끌고 오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새로운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정반합에서 지향의 개념, 부정의 부정은 어떤 사건으로서 보는 거예요. 삶의 경험으로서 보는 거예요, 헤겔을.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2부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점점 풀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 이해를 추체험이 아니라 피투된 기투,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다하면은, 그렇다면 내가 예술 작품이나 역사책을 보거나 아니면 문학책을 보거나 종교 고전을 읽거나 그건 대화로 볼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대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고전과 대화할 때, 대화하면서 나는 어떤 고정된 진리를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린 그래 생각해. 텍스트, 한강의 텍스트 안에서 나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뭐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객관성을 얻듯이 그렇게 주제를 파악하고 이 책을 이해한다, 이래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텍스트를 읽든 그 텍스트와 만날 때 나의 지평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나의 전이해를 갖고 이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주관성도 해체되고, 주체 철학도 해체되잖아. 그리고 어떤 타자에게, 전통의 다양한 텍스트들에게 객관적 진리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닌 거야. 왜? 두 사람이 만나면서 존재 사건으로서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나는 그것은 로고스인 거야. 이게 가다머가 말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 이건 로고스인 거야. 그래서 이 로고스는 고정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매 순간 예술 작품이나 고전과 대화하면서 깨달아지는 그 알면 결코 해결도 그래서 지라는 개념이 중요하잖아. 이 변증법적 단계에서 비센 이 지, 알미라고 하는 거, 이 알매 과정, 이건 삶의 과정인 거야. 해결한테서도. 이런 관점에서 가담은 해결과 연결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서 새로운 사건으로서 경험되는 그 암, 그죠? 그 진리 사건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나의 지평을 갖고 들어간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단지 고전 텍스트나 예술 작품을 객관적으로 내가 인지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 지평을 갖고 들어간다는 건 뭐야? 나의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나의 배움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이럴 때 고전을 읽는 거랑, 뭐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리고 지식도 점점 쌓이고, 또 다양한 공부를 통하여, 그죠? 알미 채워지고, 그러면 뭐예요? 나의 삶의 지평도 달라져 있잖아. 그때 내가 작품을 읽는 거랑 그 이해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해는 뭐야? 그냥 고정된 게 아니야. 인식론적인 게 아니에요. 인식론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사건으로 만나는 거야. 개셴,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 변화 속에서 사건으로 알미 생기고 지가 생기고 운동성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 나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데리다 역시도 유명한 말을 했죠. 그죠? 너가 이렇게 철학을 계속해서 하고 이 대가들을 해체하면서 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끊임없이 읽는 것밖에는 없다. 끊임없이 읽는 것. 읽어도 수준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대화는 뭐야? 블랑쇼의 끝없는 대화까지 나가는 거야. 대화는 끝이 없어. 블랑쇼 역시도 이런 하이데거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많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종결점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문학 작품이랑 청소년 때 읽었던 거랑 중년 때 읽었던 거랑 노년 때 읽었던 거, 그거는 매번 다른 존재 사건으로 나오는 거야. 텍스트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나의 지평이 변한 거야. 여러분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엄청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역사가들도 뭐야? 하이데거 이전에는 뭐 역사가들도 추체험을 통하여 역사의 다양한 선배들이 썼던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인과 결과를 집어넣어서 어떤 역사를 해석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연과학의 방법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역사가마다 한 사건을 보는 눈이 또 다르네. 니체로부터 다 이제 막 다 들어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방식대로 자료를 선택하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예요. 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역사가마다 그 사실을 보는 눈이 다른 거야. 에리 홉스범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는 마르크스주의자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역사책을 서술할 때도 자기의 지평을 갖고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역사의 서술이 있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이지 이건 완전한 객관적이야. 이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역사책도.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진리와 방법할 때 방법은 바로 자연과학의 방법론이에요. 이것은 가다마가 진리와 방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갖고 오면서 설명하는 거랑 유사해요.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방법은 수공업자가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특정 도구를 만드는 것에 비유될 수 있어. 그게 그리스어로 테크네야. 테크네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이게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 그죠? 테크놀로기 독일어로 이런 과학 기술이란 단어의 근원적인 어원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공업자의 어떤 기술이나 솜씨는 뭐예요? 상황이 변해도 바구니를 만들 수 있어요. 상황이 변해도. 맞잖아?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특정 기술을 모든 곳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방법이야. 특정 목적을 향하여 나갈 때 그거는 상황이 고려가 안 돼. 그러니까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의 상황이 뭐 피곤하다, 내가 그래서 바구니를 만들기 싫다, 이런 거는 바구니를 만드는 데에, 그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그 기술은 그 만드는 장인이 어디를 가든지 그 기술만 있으면,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과연 정신과학, 인문학, 철학, 문학, 예술 이런 데서 중요한 이러한 진리 사건, 체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19세기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증주의가 나타났잖아. 그래서 역사도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책을 서술하고 해석하고 했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을 적용해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하이데거 이후엔 이거 불가능해진 게 뭐야? 내가 역사를 추체험하는 게 아니라, 왜 나의 상황을 갖고 들어가니까 추체험하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나의 삶의 지평을 갖고 들어가니까 나타나게 된 거지.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작품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 한강만 놓고 볼 때도, 한강이 언제 자기 작품 쓰고 자기 작품 갖고 누가 비판을 하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신경 쓰는 거 봐서 아이고 나 그거 내 손을 떠났다 이러잖아. 뭔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작품과 대화하는 거야. 내가 추체험을 통하여 한강의 의도를 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진리를 내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작품은 나의 지평이 바뀔 때마다 다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나는 작품을 다르게 이해하는 거야. 이게 진리 사건인 거야. 응? 그래서 방법은 인문학에서는, 정신과학에서는 결코 완전하게, 그죠? 완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완전 혁명이 일어난 거지. 사실은 오늘날 과학도 해석학이라는 게 드러났어. 그래, 인문과학에서와 같은 그런 해석학은 아니겠지만, 그죠? 뭐 토마스 쿤이나 파이얼 아벤트나, 얘도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뭐 11인가 12에서 과학 철학과 연결해서 이런 과학자들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했잖아. 그죠? 과학 역시 오늘날은 해석하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인 거야. 매 순간 나는 다르게 해석한다.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이데거가 이 진리 개념을 이것만 갖고도 또 1시간 해야 돼, 강의를. 그런데 빨리 이야기하면은 예도 철학 그 재생 목록 찾으면 예도가 하이데거 진리란 이란 2개의 강의를 해놨어. 이 진리는 하이데거가 플라톤으로 돌아가서 그리스어로 해석하잖아, 그죠? 고전으로 돌아가서. 이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야. 철학에서 진리 개념은 3개가 있어요. 인식론적 진리 개념, 존재와 인식의 일치, 파르메니데스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논리학에서의 타당성 주장, 이런 것들은 하버마스의 어떤 비판을 통하여 나타나. 비판 이론에서도 있잖아. 타당성 주장하는 거, 정합성을 주장하고, 비판을 통하여 진리를 세우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은 이게 완전 정신과학의 종교 고전, 예술 작품, 미학, 그 다음에 문학 작품, 철학 작품, 이런 모든 걸 읽을 때 적용되는 그 개념인 거예요. 알레테이에. 인간은 순수 영혼이었지, 그지? 이거 뭐 신화로 설명하는데, 플라톤은 순수 영혼으로 있다가 레떼의 강을 건너잖아. 레떼는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니까, 태어나기 전에 순수 영혼의 세계에서 산 거야, 인간은. 그러다 몸을 입고 태어나면서 그 순수 영혼의 세계의 진리로 인지되었던 것을 망각하면서 태어나요. 레떼의 강을 건너면서. 그래서 진리는 뭐냐? 레떼의 강을 건너면서 망각했던 것을 다시 상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레테이야. 아는 부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뭐야? 타름패가 된 거야, 하이데거한테서. 진리는, 그런데 그냥 그 망각된 것을 벗기는 것이,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벗기는 것이 뭐 그냥 뭐 고전의 전문가들이 벗기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그걸 받아먹고 사는 거냐? 그게 아니야. 내가 문학 작품이 아주 좋아요, 이런 예를 들 때는. 한강이 이게 홈런을 치고 나서 사람들이 인지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작품을 읽을 때 작품을 읽는 자의 상황에 지평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전이해가 끊임없이 텍스트를 읽을 때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때 그 작품과 만나서 어떤 것이
탈은폐되는, 드러나는, 보여지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미 있었던 것을 망각했고, 그것이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드러나는 거야. 그게 매 순간 읽을 때마다 드러나는 거야. 사건이야. 그래서 고정된 객관적인 게 아니라 사건으로서 그때마다, 하이데거 개념 예바일스, 각기 그때마다 매 순간 다르게 진리 사건은 경험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와. 그러니까 고전의 위대함은 뭐야? 읽을 때마다 달라. 근데 고전이 아닌 텍스트들은 읽을 때마다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미 뭔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아유, 이거 뭐야? 다시 또 보기도 싫지, 그지? 사류 소설이나, 옛날에, 잡지들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써놓고, 그런 거는 매 순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텍스트도 수준이 있는 거지. 응? 음악도 그래요, 여러분. 음악도.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듣는 자의 지평을 갖고 들어가니까 매 순간 다르게 들리는 거야. 같은 음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 혁명인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기본적으로 철학적 해석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진리는 뭐예요? 가다모가 거기서 옹호하려는 거죠. 방법은 안 된다는 거야. 방법은 인간의 삶을 고정시켜서 특정 기술을 갖고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공업자가 바구니를 만드는 이 테크닉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매 순간 예를 들어서 용기라는 미덕, 우정이라는 미덕,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미덕이 있잖아, 그죠? 인문과학, 정신과학에서 중요한 이런 미덕들은 언제나 판단을 내릴 때 상황이 들어가게 돼 있어. 맞죠, 그지? 그러니까 언제 용기라고 하는 게 뭐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그냥 테크닉을 적용시켜서 저런 용맹 있는 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황을 빼버리면, 그런데 상황을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저 사람 용기 있다 이러지, 만용을 갖다가 용기 있다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윤리학에서도 이런 상황이 들어가는 거, 그죠? 이게 해석학적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레테이아에서 순수 영혼에 이미 진리를 알고 있었던 어떤 것은 가다모한테선 고전이지 뭐. 이미 모든 우리의 삶의 영화든 예술이든 또 문학이든 철학이든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전통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화에서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들이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고전으로부터 길어 올린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든지 괴테의 또 파우스트라든지 다양한 위대한 고전들이 있잖아. 그죠? 그게 이제 그거를 그냥 그게 있다 이게 아니라 나와 만남으로써, 이게 나가 중요한 거야. 나와 만남으로써 그 진리는 나에게 사건으로서 매번 다르게 경험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야? 하이데거가 플라톤을 통하여,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어에서 끌어냈던 그 은폐와 탈은폐의 개념, 그죠? 가다모는 이걸 그대로 갖고 가.
어? 그래서 진리 사건, 존재 사건을 진리 사건으로 나타내면서 추적해 나가. 이런 것들이 진리와 방법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거야. 어? 이제 또 1부 미학, 2부 역사, 3부 언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진리와 방법. 야, 여러분 많이 이해됐을 겁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